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과제인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강좌의 전체적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총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부는 특수상대성 이론, 제3부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제4부에서는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1부의 내용인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다시 크게 2장으로 양분됩니다. 제1장은 과학과 진리, 즉 인식의 기초에 대한 내용이고, 제2장은 고전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입니다. 제1장인 과학과 진리 인식의 기초에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직관과 개념. 둘째, 기호와 개념. 셋째, 판단과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당한 추리, 즉 연역 규칙과 오류 추리에 대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강의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제1부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의 두 번째 주제인 고전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논의 역설과 시공간의 의미,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뉴턴, 라이프니츠, 그리고 칸트의 시공간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논의 역설과 시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식을 뒤흔드는 고대 그리스의 논리 퀴즈에 참여합시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움직임, 즉 운동과 변화는 과연 진짜일까요? 2500년 전 철학자 제논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모두 환상이고 세상은 멈춰 있다. 고 말이죠. 오늘 강의의 목표는 우리의 상식이 논리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제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스승 파르메니데스를 위한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스승의 말, 즉 운동은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죠. 스승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논의 전략은 바로 귀류법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말대로 운동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생기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상대를 논리로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강력한 무기들, 바로 역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논의 첫 번째 역설, 바로 이분법의 역설입니다. 왜 출발조차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역설인데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문에서 매점까지 가야 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매점에 도착하려면 거리의 절반인 2분의 1을 가야 합니다. 둘째, 그 절반을 가려면 또 그 전의 절반인 4분의 1을 가야 합니다. 셋째, 이 절반은 무한히 쪼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주 미세한 첫 발을 떼기 위해서도 무한한 지점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논의 두 번째 역설,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입니다. 천하무적 영웅 아킬레우스가 느린 보,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는 역설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출발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출발한 100m 지점에 도착합니다. 둘째, 그동안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m 말이죠. 셋째, 아킬레우스가 다시 그 10m 지점에 도착하면 거북이는 또 그만큼 앞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킬레우스는 거북이가 있던 지점에는 도착하지만 거북이는 항상 그보다 조금 앞에 있으므로 영원히 추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논의 세 번째 역설은 화살의 역설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사실 멈춰 있다는 주장인데요. 상황은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간을 아주 짧은 찰나, 즉 순간으로 쪼개봅니다. 그 순간의 화살은 특정 공간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런 정지된 순간들의 합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정지해 있는 순간들을 아무리 합쳐도 여전히 정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화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매 순간 멈춰 있다는 것이 제논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역설, 스타디움의 역설입니다. 상대성에 의한 시간의 모순을 보여주는데요. 상황은 멈춰 있는 군인열 A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걷는 군인열 B, C가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C는 A보다 2배나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논은 묻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시간 동안 한 칸 이동한 게 다른 사람에겐 2칸 이동한 게 될 수 있지?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느끼는 속도와 시간은 믿을 수 없는 상대적인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5역설, 다수의 역설 The Paradox of Plurality입니다. 사물을 무한히 쪼개면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주가 된다는 주장인데요. 우리의 상식은 사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노는 묻습니다. 무한히 쪼갠 마지막 조각의 크기는 얼마인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크기가 0이다. 0을 아무리 합쳐도 0입니다. 즉, 물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둘째, 아주 미세한 크기가 있다. 미세한 크기라도 무한히 많다면 다 합쳤을 때 물체의 크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세상에 여러 개의 물체, 즉 다수가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역설, 장소의 역설 The Paradox of Place입니다. 장소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전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장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노는 묻습니다. 장소 그 자체는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장소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끝없는 숨바꼭질이 됩니다. 장소 A가 존재하려면 장소 A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장소 B가 필요합니다. 다시 장소 B가 존재하려면 그것을 담는 장소 C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끝도 없이 상자가 계속 나와야 하므로 장소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장소라는 개념은 착각이라는 것이 제논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제논의 역설에 대한 현대 수학과 물리학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해법으로는 극한 개념을 통해 무한한 단계를 합쳐도 유한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분법과 아킬레우스 역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물리학적 해법은 플랑크 길이 개념을 통해 공간은 무한히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톰슨의 등불과 같은 사고 실험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수학적 계산이 맞다고 해서 우리의 논리적 직관이 완벽히 해결된 것일까요? 수학적 해법의 구체적인 예시로 기하급수 Geometric Series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유명한 예시는 이를 계속해서 절반씩 나누어 더하는 경우입니다.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기하급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무한히 더해가면 그 합은 1이 됩니다. 이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즉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사각형의 절반인 2분의 1을 색칠합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절반인 4분의 1을 다시 색칠합니다. 그 남은 부분의 절반인 8분의 1을 다시 색칠합니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 정사각형의 전체 면적 1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즉, 무한한 항을 더했음에도 그 결과는 유한한 숫자 1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물리학적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세 가지 플랑크 단위를 통해 시공간의 최소 단위를 논하는데요. 바로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그리고 플랑크 질량입니다. 첫 번째로 플랑크 길이 플랭크 랭스는 우주의 최소 눈금이라고 불립니다. 정의 및 수치를 보면 플랑크 길이는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그리고 광속이라는 세 가지 근본 물리 상수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그 수치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로 원자핵의 크기보다 약 10의 20제곱배 이상 작습니다. 비유하자면 만약 원자를 관측 가능한 우주만큼 키운다면 플랑크 길이는 고작 나무 한 그루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물리학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보다 작은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집중되어 그 지점에 작은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즉, 그보다 작은 영역의 정보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측정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플랑크 길이의 또 다른 물리학적 의미는 바로 시공간의 불연 속성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공간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플랑크 단위까지 내려가면 시공간 자체가 마치 픽셀처럼 거칠거나 거품 같은 구조, 즉 양자 거품을 가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이는 양자 중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이 수준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만물 이론 Theory of Everything이 필요합니다. 플랑크 길이가 왜 중요할까요? 플랑크 길이는 우주가 시작된 빅뱅 직후의 초단기 상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우주가 아주 작았던 시절, 물리 법칙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플랑크 시간 플랭크 타임입니다. 플랑크 시간은 빛이 플랑크 길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약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제곱초입니다. 물리학적 의미로는 현대 물리학, 즉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우주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시간입니다. 빅뱅 이후 0초부터 플랑크 시간까지를 플랑크 시대 플랭크 에퍼크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중력을 포함한 4가지 기본 힘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의 물리 법칙으로는 그 내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지식의 사건의 지평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플랑크 질량입니다. 플랑크 질량은 앞선 단위들과 달리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대략 벼룩의 알 하나나 먼지 한 톨 정도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 수치는 약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킬로그램, 즉 약 2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물리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자 효과가 중력 효과만큼 강해지는 질량의 임계치입니다. 둘째, 만약 어떤 입자가 플랑크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면 그 입자의 양자 역학적 크기, 즉 콤프턴 파장이 자신의 블랙홀 반지름인 슈바르츠실트 반지름과 같아집니다. 셋째, 이 질량 수준에서는 입자 하나가 곧 블랙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며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가 양자 요동에 의해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이제 제논의 역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한은 정복되었는가? 미덕분과 극한, 그리고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답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대 수학은 무한한 단계를 합쳐도 유한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한급수의 합과 무한분할의 마지막 단계 상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양자역학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공간의 최소 단위, 즉 플랑크 길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전히 가정에 불과합니다. 현대 수학의 대안과 양자역학의 대안을 다 같이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안하는 것은 바로 톰슨의 등불 실험입니다. 톰슨은 자신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수학적 계산이 맞다고 해서 우리의 논리적 직관이 완벽히 해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톰슨의 등불에 대한 사고 실험 내용 및 그 인식론적 의미는 다음 강의인 9강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